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여전히 시즌2를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대부분은요, 이 과정보다는요, 결과에 조금 더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데요. 하지만 성공과 동시에 또 실패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황금광산의 금맥을 캐는 부동산 투자, 저희 황부자가 앞으로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전문가의 알짜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두 곳 활짝 열어놨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순서는요, 유망 투자 지역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황부자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황부자 시즌1에서처럼 힘이 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즌2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 또 다른 반가운 분이시죠. 박세준 팀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세인베스트 박세준입니다. 이 시즌2로 인해서 이번에 이 토론을 해가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 이 많은 시청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시즌2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지역, 서울시 은평구. 종로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에 접해 있는 은평구는 서울 외곽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005년 이후 구파발역 일대가 재개발돼서 은평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은평 뉴타운 외에도 은평구 전체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향후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은평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만나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요즘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은평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좀 난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난개발이요? 예, 이게 난개발이라는 게 굳이 은평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100만 호 건설, 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연립들이 많이 지어지게 됐는데 지금 뭐 재개발이나 신도시가 아닌,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신도시가 아닌 쪽은 거의 다 서울에서 난개발 지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은평구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은평구는 그래도 그 중에서 고급 주택들이 좀 많이 소재했던 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뭐 거의 은평구의 모든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다시피 앞으로 많은 발전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뭐 이런 도심이 아니라 좀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빨간 집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바로 그때 지어진 그런 집들이었네요. 네, 좀 그렇죠. 새롭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탈바꿈해서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또 저희 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현재 이 많은 분들이 은평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각을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낙후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서울은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이 낙후된 지역이다. 이 은평구는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질서 없이 난개발이 아무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단지형 아파트라든지 정돈된 구획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이나 불광천 등 도심 내에 이 자연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이 주변의 교육, 주거, 학군, 다양한 인프라들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이미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교통 호재라든지 대중교통 이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호선이라든지 노선 자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교통 호재라든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낙후된 이미지에서 이 부동산 투자적으로 최적화된 입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이미지에 앞으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이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 가치가 굉장해질 것이다라는 게 좀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은평구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제 북한산도 가보고 했을 때 굉장히 자연 경관도 뛰어나고, 어디서 듣기로는 야생동물도 출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산이 옆에 있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그래도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은평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등산로 쪽에서 이제 멧돼지도 나온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요. 여하튼 서울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생동물도 출현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반갑기도 하고요. 그만큼 살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은평구 지역의 이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현재 은평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현재 이 은평구의 인구를 조사를 해본 바로는 작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1만 3,914세대, 인구는 약 47만 9,835명, 약 48만 명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번 달이죠. 3월 31일 기준으로는 47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4,8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감소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많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좀 늘어난 지역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불광 2동 연신내역 주변이죠. 그리고 수색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보실 수가 있겠고,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소가족 세대가 많이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색동의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3, 4인 가족, 이 가족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3, 4인 가구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 때문에 감소한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수색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암 DMC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도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연신내역 주변에는 1, 2인 가구가 소형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신내역 주변을 보면요,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모여서 이제 먹기 편하고 놀기 편하고 이런 부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연신내역 주변이. 거기다가 3호선과 6호선이 바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네. 그래서 3호선을 통해서는 이제 강남 쪽으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6호선을 통해서는 이제 홍대 쪽이나 이태원 쪽으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1, 2인 가구가 왜 연신내 쪽으로 모이냐를 살펴보면 타 지역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서울 안에서는 이제 은평구가 좀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로 이제 다른 강남이나 이태원이나 홍대 쪽보다는 임차료가 확실히 저렴한 곳이 은평구 또 연신내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의 저렴한 임대료들이 그 중에서도
교통이 좀 편한 연신내 쪽으로 1, 2인 가구가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연신내를 지나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은평구의 시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인구 이동도 많고 상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들이 좀 모여서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은평구가 어떤 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기 쉬운 뭐 통계 정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팀장님? 네, 현재 이 은평구에는 아파트 공급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미분양이 제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이 없다는 거네요. 네, 현재는 이 미분양이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도까지 이 소량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2017년 이후에 이 현재까지 미분양이 부동산에 단 한 개도 없다라는 점,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실거주자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공급량을 또 보면 작년에 2020년도까지도 되게 넉넉한 이 공급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이 미분양은 전혀 없었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올해죠. 2021년도 이후부터는 이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80만 호를 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 역시 2026년도까지 토지를 얻겠다라는 것이지 2026년도까지 80만 호를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급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물론 단지형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졌지만 단지형 아파트들보단 한 동짜리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40세대라든지 50세대짜리 굉장히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선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역시도 미분양이 안 되고 전부 다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또 하나, 공급 자체가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바로 소형주택인 빌라라든지 주택, 다양한 오피스텔, 소형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빌라라든지 주택에 일명 얘기하는 갭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다양한 부동산 가치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소형 부동산의 가치가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를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정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이 신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분할 만큼 이 밸런스가 잘 맞았었는데 앞으로는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희소성도 더 뛰게 되고 부동산적으로도 가치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셨네요. 그럼 저도 뭐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강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부동산 시장에 강도가 들었다가 아니라 네. 얼마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인데 기준을 100으로 놉니다. 자, 100 이상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성장세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활성화가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238 정도의 매매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울은 평균이 220이거든요. 네. 자, 서울 전체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강성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는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대에 대한 지수도 나올 수 있어요. 전세 지수 또한 389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은평구 시장 자체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거주를 하려는 매매 수요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임차를 하고자 하는 임차 시장까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강도가 100이 기준인데 서울이 220, 그런데 은평구는 뭐 230, 240 가까이 되는 걸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좀 활발하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가치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평구 전체적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좀 네. 주목해볼 만한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네, 현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시장 강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도 역시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 전세 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이 교통 호재라든지 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강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지역들을 오히려 투자를 해야지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선과 동시에 이 연신내역 주변들이 굉장히 지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신내역 주변은 경계 지점이 바로 가련동과 불광동 그리고 대조동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수색동이라든지 그리고 신사동이라든지 뭐 응암 3동 이런 곳들도 뭐 세전역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호재들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신사동과 응암동에 대해서 연신내역이 아닌 이 세전역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전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로 가는 고양선 자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전역에서 GTX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6호선을 통해서 연신내역인 GTX A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양선이죠. 현재 이 고양선의 창릉지구에 GTX A 노선이 정차를 할 거라는 기사와 동시에 세전역은 오히려 이 창릉지구의 GTX A 노선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은평구에서 주목할 지역, 불광동과 대조동, 가련동 해서 우리는 흔히 쉽게 줄여서 얘기하는 불대갈, 그리고 신사동, 응암동, 수색동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신흥수. 그래서 이 불대갈 신흥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대갈 신흥수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수는 마치 이 사람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대표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충격적인 단어죠. 네. 불대갈 그리고 신응수 뭐 동감을 합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은평구 전체가 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시피 그 정도로 보셔도 될 만큼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기도 이제 전봇대가 세워지고 상하수도 시설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주거용 집들이 들어선 곳이 은평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많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는 뭐 길도 넓어지겠죠. 그리고 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은평구 전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평구 전체 어느 지역을 가도 굳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저희 박 팀장님 말씀하신 불대갈, 신흥수는 기억해 볼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그 연신내 지역은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은평구 전체가 나쁘지 않지만 불대갈과 신흥수는 괜찮다, 꼭 기억해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새롭게 좀 태어나고 있는 은평구 지역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새로워질 이곳에 호재들과 앞으로 변모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이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곁들여지는지를 많이 예상을 해보시고 뭐 기사도 찾아봐서 어떤 투자를 이루실지를 생각해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은평구에는 뭐니 해도 바로 이 GTX A 노선입니다. 현재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연신내에 들어서게 되고요. 착공을 시작을 했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이 GTX A 노선의 509 지역인 바로 이 서울역 주변에서 이 조선시대의 유적이 발견이 돼서 현재 중단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파주에서 이 삼성역까지 강남까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현재 이 도시철도 이 공단 자체에서는 5월 중으로는 우리가 이 유적지를 잘 보존 조치를 해서 공사를 빠르게 이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GTX A 노선을 보고 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주식처럼 저항선이 생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동산 투자하셨던 금액보다는 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버티는 시기가 좀 길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부경전철이랑 이 고양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이 서부 연장선까지 그리고 수색에서 금천구청까지 가는 이 노선까지 현재 이 4차 이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의 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세전역에서 이 추가적인 이 지하철역이 신설이 되는 지하철역인데요. 현재 이 서울시 제3기 경전철 사업들이 금년에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이 고양선인데요. 바로 이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 호선인데 이 호선의 정말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GTX A 노선이 창릉지구에 들어선과 동시에 이 은평구 역시 수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독바이역에서 현재 이 용산까지 신분당선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 자체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연신내역 북쪽으로 위치한 이 독바이역까지 정말 많은 이 교통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것이죠. 바로 이 4차 이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이 된 수색에서 금천구청으로 가는 이 지하철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수색동에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동산 이 가격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의 좀 보물,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GTX가 건설 중에 나라의 보물, 진짜 이 유물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중지가 된 것 같지만 조속히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두 부분 다 잘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통 호재가 정말 많구나, 이렇게까지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그렇게 맞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그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교통 호재가 있죠. 기존에 그 GTX A 노선도 있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대단히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선도 많이 신설이 되고요. 그래서 점점 교통시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은평구의 교통시설이 좋아진다는 것은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인접한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고양시도 있고 파주도 있고 요번에 새로 생긴 이제 창릉 신도시도 있겠죠. 자, 이곳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다는 거겠죠. 근데 그 유입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느냐? 상당수의 인구는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라고 보는 게 무방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은평구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평구 자체 내로 보면은 이 교통 호재들이 은평구 자체 호재도 되겠지만 외부 지역, 그 옆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인구가 은평구를 통해서, 즉 은평구를 거쳐서 가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런 호재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은평구 자체는 지금은 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좀 늦어진 상태지만 앞으로 수많은 개발 계획들,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은평구 자체에서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3층, 4층짜리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이 이제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 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생산 활동을 하고 오시려고 그 중간 거점 은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은평 자체에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자, 외부 지역에서도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교통 호재들이 있고, 모든 부동산 투자는 수요가 늘어나야 부동산 투자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의 은평구는 교통 호재들과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의 가능성들,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교통 호재들로 통해서 앞으로 정비구역이 완성이 됐을 때, 정비구역 사업들이 완성이 된 은평구의 모습에는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수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은평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고향과 파주에서 이 서울로 넘어올 때 중요한 관문이 굉장히 은평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만큼 교통 입지 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저희가 부동산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은평구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평구의 어디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좀 좋으실까요? 이게 뭐 쉽게 딱 잘라서 요거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느냐 네. 아니면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느냐. 자, 말 그대로 차익형은 나머지 매매 가액 차익을 위해서 그걸 투자 수익으로 목표를 삼고 투자하는 거죠. 일명 뭐 갭 투자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투자를 많이 하셨었고요. 자, 수익형은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수익형과 차익형은 투자하는 물건이 서로 달라요. 자, 아파트나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이런 주택류의 부동산 투자 물건들은 차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금 뭐 은평구에 어떤 물건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제 주거용으로 차익형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요즘은 워낙에 이제 대출의 규제가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이 중과돼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 자, 차익형 투자를 하려면 이제 뭐 크게 뭐 아파트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지만 매매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자, 투자 금액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뭐 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안정된 수익을 내기에는 다세대 주택 쪽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세대 주택도 이제 뭐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구옥을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는데 자, 구옥이든 신축이든 그때 나오는 물건이 좋은 걸 투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이제 다세대 그리고 위치적으로 따지면 은평구 전체가 뭐 다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고려를 하면 연신내역 주변으로 아까 뭐 잠깐 우스갯소리 얘기했죠. 불대갈 요쪽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대갈 확 꽂히네요. 어쨌든 이 투자 스타일에 맞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추천을 주신 거는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주거용 차익형 부동산이고 그리고 또 수액으로 좀 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시세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대표님의 아까 의견대로 좀 더 이어서 보충 설명 그리고 제 사견 역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불로소득이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요즘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 제일 위험 요소를 느끼시는 것이 내 자본이 들어간 이후에 이 자본 역시 없어지지 않을까. 즉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현물을 보고 그 물건 자체를 내가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어디든지 정말 프리미엄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혹여나 정말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 피를 내가 투자를 한 금액만큼의 리스크를 얻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부동산 투자할 맛이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소형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좀 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시세는 연신내역 주변인 이 가련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련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굉장히 활발히 현재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현재 시세는 2억 6천에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정도 이 소형 부동산의 가격의 시세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곳의 임대 금액 전세를 했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뭐 취득세라든지 요즘 다주택자들의 이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졌죠. 추가적으로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냈을 때는 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에서 65만 원 정도. 하지만 요즘 대출이 굉장히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1억 원 정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투자하시기 전에 분명히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여러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뭐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런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만 저는 이거를 요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변동성이 많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겠지만 변동성이 많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각종 정책도 그렇고, 자, 단기적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항상 그래왔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그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지금 진행하실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이 부동산 시장, 팀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투자하는 물건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전세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즉 안심전세 같은 뭐 보증보험을 끊거나 이런 이 전세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세 대출이 얼만큼 나옴과 동시에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만큼 적어질 수 있고 아낄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될 텐데요. 요즘 한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안심전세 자체가 다 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이 많은 은행권에서 안심전세를 안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임대사업자, 신규 물건, 신축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사업자를 꼭 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는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는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안전하고 투자자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투자 범위가 굉장히 또 넓어진 만큼 위험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연신내 지역 궁금하신 분들, 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박세준 팀장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연신내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황 부자 계속해서 2부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현 대표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황 부자 오늘의 이슈 저격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낮춰주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하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올해 동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는 시기인 6월 1일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표님. 자, 1주택자의 세금은 좀 완화를 시키고 다주택자는 중과하는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건 좀 전체적으로 네. 보기보다는 이게 좀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1주택자에게 세금은 완화를 시키고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한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예정된 일이었죠. 전에부터. 그렇죠. 양도세 중과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리고 뭐 다른 취득세, 거래세, 보유세 모두 중과한다는 건 전에부터 얘기를 해왔던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 뭐 세 부담을 완화한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자, 1주택자에 대해서 그 세금을 완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보유세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뭐 인심 쓰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었어야 할 일을 늦게 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렇죠. 기존에 뭐 공시 가격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공시 가격 올려놓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6억에서 11억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 고급 주택이죠. 옛날엔 고급 주택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고가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지가 벌써 12년, 13년 됐거든요. 근데 거의 그게 평균 가격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짜장면 값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짜장면 값이 지금 뭐 20배, 30배가 올랐고요. 뭐 버스 가격도 막 50배 가까이 올랐고요. 물가는 다 올랐는데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만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해야 됐을 거를 지금 뭐 완화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1주택자한테는 뭐 완화한다는 거는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다주택자의 중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거의 뭐 징벌적 수준으로 지금 중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예정돼 있었던 그 내용이 시행되는 거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사실 중과 부분은 이 맨 처음 규제를 발표할 때부터 이 엄포를 놓고 시작한 부분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의견은 1주택자에게는 진작에 이렇게 세금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높여놓고 완화를 해주는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부동산이 규제 일변도에 좀 가깝기는 했거든요.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완화해주고 좀 인심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갑자기 여당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궐선거 패배가 가장 큰 이유겠죠. 예. 여당의 큰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 그 세대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년 동안 굉장한 규제책만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뭐 예. 범죄자 취급을 받다시피 하는 네. 그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많죠. 네. 자, 무주택자들 2030 세대가 네. 새 집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당의 꿈을 믿었는데 네. 그게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죠. 평생 6억이던. 노동해도 못 가지게 됐죠. 그렇죠. 네. 6억이던 중위권 가격이 11억이 됐다. 일반인이 4년 만에 5억을 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대출 규제가 또 한몫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2030 세대들
등을 돌린 2030 세대들과 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이런 지지자들이 이탈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반성하는 모습이긴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에 굉장히 규제가 심했던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집값이 뭐 그야말로 폭등을 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개정이 되긴 되잖아요. 어떻게 추진 중일까요? 일단 뭐 보유세 그리고 거래세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가장 크게 나눠지는 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보시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존 뭐 퍼센테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최고 6%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고요.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기준도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긴 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뭐 6억에서 9억 정도로 완화를 시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참 말하기 민망한데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 이제 70%의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리고 뭐 1년에서 2년 미만에는 60%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과세가 또 있어요. 양도소득세에 중과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다주택자들한테 네. 2주택자들한테 뭐 이제 20%의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한테는 30%의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가지신 분이 네. 1년 미만 돼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예. 양도소득세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70%를 떼고 그 중과세를 떼면 100%를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할 때 비용도 들었을 거고 그럼 손해 아닌가요? 손해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자, 그런 양도세 그 개정안이 6월 네.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 세금을 추가로 더 내고 돈을 벌지 마라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어떻게 뭐 되죠?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라라는 뜻일 수도 예, 있겠고 예, 예.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하려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해라 이런 어.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이건 뭐 기존에 예정됐던 일이니까 네. 시행되는 날짜가 6월 1일.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자, 6월 1일이 가세 기준일이거든요. 6월 1일 날 소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자, 이제는 양도세 중과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파실 때는 5월 31일까지 파시고요. 사실 때는 6월 1일 이후부터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더 드렸는데. 낫나요? 네, 그렇죠. 예,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 과세 기준을 꼭 지키셔가지고 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또 세금은 또 저희가 또 철저하게 내긴 해야 되니까 지키셔야죠.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1주택자들에게는 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2주택자 이상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조금 더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주택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 추진되는 이 방안을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중과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뭐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얘기입니다. 이 정권 들어설 때 처음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한 2년 차부터 다주택자들이 투기의 원흉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금 중과를 공공연하게 얘기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그 유예 기간도 뒀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1주택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는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올라야 되고 재산세도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완화가 될 것인가.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이 소급 적용까지 돼서 1주택자들한테 얼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내용 같고요. 워낙에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내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건 단정 짓기 힘든데 네. 이 양도세 중과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하나 없어진 거죠. 매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네. 이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거나 요 선택을 이제 하게 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무조건 중과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나에게 맞는 상황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예 기간도 있었고 또 변동성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1,8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특수보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하며 불법 수익 환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총 225건, 940여 명에 대한 내사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고 121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229건, 90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이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소식인데요. 대표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투기냐, 투자냐라는 그 개념부터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투기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불공정한 정보의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불공정한 정보의 거래가 있으려면 불공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네. 일반 국민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LH 사태로 불거진 이 그 불공정한 정보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거든요. 네, 확실한 투기네요. 그렇죠. 네. 요 내용은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예. 이거는 그냥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비일비재했군요. 그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네. 부동산 투기를 해왔었고요. 예. 그 중에서 일반인이 정보를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 이제 복부인이라는 사람으로 투기꾼으로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네. 그 전에는 뭐 지금 LH, 뭐 SH 이런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 정보 이전엔 국토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정보 이전에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얼만큼 그 정보의 불공정성이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네. 자, 그 문제가 지금 불거졌을 뿐이고 이거는 지금 밝혀진 내용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자기 배우자 그리고 본인 명의, 친인척 명의 이 상태에서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명으로 투자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엄청 굉장히 많을 것 많은데 같아요. 그것까지 지금 뭐 건드릴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뭐 이제 골맞던 상처가 드디어 한 번씩 터지는구나. 드디어 터져 나오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났었다면은 이번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골맞던 것들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일단 이번 일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부당이익 금액이 많았잖아요. 이게 환수가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가능은 한데 그 정보, 그 미공개된 정보,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겠죠.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자금 거래라든가 예. 그때 뭐 근무했던 자리가 어디였고 실제 투기를 했던 자리가 어디였고 이런 글짓기가 명백한 증거, 네. 글짓기가 잘 이루어져야 그게 아마 환수가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환수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수가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환수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공직자 윤리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공직자 윤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심에 기대어 투기를 하지 말아라. 뭐 정보를 불공정하게 쓰지 말아라. 이런 게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그 공직자 윤리가 아닌 공직자 법률로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밝혀진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 사명감과 윤리감 그리고 법률 지식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저희가 이슈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말씀 주신 황진현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오늘 살펴본 정보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